앞으로 미래는 친환경이 대세일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근무했어요. 오전에 근무하면 토요일날 오후에 농가를 가지고서 일요일까지 농가랑 같이 운동으로 쌀겨 문법에 대한 실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다수학이 주요이기 때문에 친환경 친자로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실험을 정식 설계에 넣지 못하고 혼자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는 제가 3권을 썼고 작년에 책자를 한 번 쓰려고 하다가 작년에 책자를 못 썼습니다. 왜 못 썼냐면 저는 국민농산물 품질관리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에서 친환경 유튜브를 제가 작년에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저는 재능 기부로 15편을 찍었고 올해 또 5편을 제가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제 것도 지금 올려서 현재 50몇 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논사랑이라고 있습니다. 벼에 대해서 친환경뿐만 아니라 관행제에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벼 생산 현황 트렌드 변화서부터 병해충 예방 및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벼 재배 면적이 올해 몇만 헥타르인지 아십니까? 23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벼 재배 면적은 70만 6천 헥타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벼 재배 면적이 70만 6천 헥타르인데 중국에는 몇 개의 그 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중국에는 2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융장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기억나시죠? 또 이분한테 총무선님. 그 하얼빈이 해융장성이거든요. 그 해융장성 하나의 성이 벼 재배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6배가 됩니다. 중국의 22개의 성이 그 중에서 우리나라 벼 전체 재배 면적보다 1개의 성이 6배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사이의 쌀 수입 국가였다가 지금은 쌀이 자급자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쌀 소비량 자체를 보면 지금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소비량이 왜 줄어들까요? 왜 줄어들까요? 예? 인구가 감소해서 소비량이 준다.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118kg 이상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는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쌀이나 이런 쪽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먹는 쌀 이외에 우리가 쌀을 지금 50kg대로 먹고 있잖아요. 58kg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가장 많이 먹는 식품이 뭔지 아십니까? 수산물이 70kg 먹고 있어요. 1인당. 과일을 60kg 먹고 있고 고기를 58kg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밀가루도 1인당 33kg 먹고 있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쌀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이나 대만도 40kg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떨어질 겁니다. 과거에는 쌀 생산을 10사람이 하면 그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높은 가격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지만 지금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 20명인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쌀을 판매를 잘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 재배 많이 얘기하는데 친환경 재배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은 뭐죠? 가장 중요한 요건? 친환경 재배가 성공하기 가장 중요한 요건은 농가들이 친환경을 했을 때 가격 보증을 해야 돼요. 가격을 높게 받아야 친환경을 하지 가격을 높게 받지 않으면 친환경을 할 이유가 없죠. 또
하나, 잡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친환경 재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친환경 재배는 가격 보존과 잡초 방제가 중요합니다.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22년도에 가격이 천안에서는 94,000원, 23년도에도 94,000원 받았습니다. 근데 부여나 서천을 보게 되면 61,000원입니다. 한 가마니에 61,000원이라고 하면 친환경이나 안행재배나 차이가 없는데 누가 과연 친환경을 하겠어? 또 내가 쌀을 생산한 것을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친환경이라고 해서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친환경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친환경을 하라고 하지만 친환경을 하고 나온 생산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신경을 쓴다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인 가구 비율이 현재 40%가 넘습니다. 5명 중에 2가구는 1인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토대를 보면 아직까지 10kg, 20kg, 5kg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성분들은 들고 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유기농 유튜브 찍은 농가 중에 한 농가인데 이 농가는 1kg씩 해서 5세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4만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 가격이 보통 3,000원에서 3,500원 하는데 이 농가 이런 8,000원을 받고 있고요. 또 이 농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유기농을 합니다. 그래서 10kg에 5만 원 받는 것도 있고 5생이라고 해서 5가지를 한 번에 혼합을 시켰어요. 혼합을 시켜서 4만 원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또 이 농가는 서천, 아까 61,000원이었잖아요. 이 농가는 서울의 학교 급식을 뚫어가지고서 가격을 3,500원씩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친환경 하시는 분들, 특히 마지막에 서천에서 쌀을 판매하는 분이 1kg에 얼마예요? 3,500원이었잖아요. 이분은 친환경이 아니라 관행재배인데 가격이 얼마일까요? 1kg에 5,000원 받습니다. 친환경이 3,500원을 받는데 관행재배에서는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품질을 좋게 하고 홍보를 잘해서 아버지는 벼농사를 짓고 딸은 주문을 받아서 포장을 하고 아들은 판매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홍보 사업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경기 지역을 업체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업체에서 노해서 못 찍었어요. 왜 못 찍었냐면 이 업체는 5kg에 45,600원이라고 하면 1kg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9,000원씩 합니다. 관행재배에서 9,000원씩 받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 업체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분별 아십니까? 이 업체는 호분별을 가지고 쌀을 씻은 쌀을 가지고 씻습니다. 씻고 수분 함량을 맞춥니다. 밥맛이 가장 좋은 수분 함량이 16.5%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하거든요. 저랑 유튜브를 찍어버리면 다 공개돼 버리니까 그러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없으니까 못 찍겠다. 그래서 결국은 못 찍었었는데 앞으로는 소포장으로 가야 되고 밥맛을 좋게 하는 쪽으로 해서 친환경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쿠팡에서 가격을 봤는데요. 친환경 하는 농가들의 쌀 가격이 보시는 바와 같이 31,000원, 이렇게 35,000원 되지만 일반 관행재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더 높게 갔잖아요. 친환경보다 관행재배에서 경기도에서 나오는 쌀이 더 가격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의 원하는 거에 맞춰서 국민들도 변해야 되고 우리 기관들도 변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우리의 쌀 가격이 3,000원에 3,500원 할 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6배 국제 시세가 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500원 할 때 중국 쌀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쌀 가격이 중국이 쌀 것 같죠. 근데 중국에서 물론 2,100원짜리도 있지만 쌀이 3만 원이 넘습니다. 1kg. 그렇게 하고 중국의 포장지를 보시면 500g 1kg짜리 되어 있어요. 2018년도 중국에서 세계 쌀 축제를 했습니다. 각 나라의 쌀들을 가지고 전시를 해서 품평회를 했는데 중국 쌀이 1, 2등 안 했죠. 우리나라 쌀은 예선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발표를 하는데 이 첫 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제가 가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보시면 중국 쌀 500g씩 저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 가면 시설 잘 돼 있고 매장 잘 돼 있잖아요. 중국은 어디를 가나 이런 형태로 쌀이 판매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막 10kg, 20kg 옛날에 쌀집, 지금도 쌀집 있지만 그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매장을 가든지 간에 500g씩, 300g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저 한 팩에 300g. 왜 300g인지 아십니까? 둘이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300g. 진공 포장이 돼서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1kg에 2만 원이 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도청에 가서 쌀 품평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다는 고시가리, 또 우리나라의 삼과 미프, 새누리 품평했는데 어느 나라 쌀이 평한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 오산 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실 쪽에 대한 것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데 맞춰서 생산을 해줘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쌀의 품질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있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해 맞췄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부족해버리면 도로 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비의 채소 양분율의 법칙이 있죠. 모든 조건을 다 맞춰놨다 하더라도 한 가지 조건이 부족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 쌀도 이제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줘야만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친환경 재배, 우럭이 농법이 가장 대세입니다. 제가 쌀교 농법을 했지만 쌀교 농법을 해서 로타리를 2번, 3번을 치고 쌀교를 2번에 나눠줘도 잡초가 효과가 80%가 안 넘어요. 근데 우럭이 농법은 제초제를 2번 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렁이 농법을 안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렁이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벼를 싹 갈아먹는 거. 또 잡초 방지 효과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효과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렁이를 열 때 1kg에 300 내지 350마리는 배는 중패를 넣었었는데요. 마지기당 보통 4kg, 300평에 5kg를 지금 농가들이 넣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넣느냐? 이하고 5 내지 7일에 넣는 걸로 지금 관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잡초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죠? 잡초, 또 벼 피해.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렁이를 7패를 넣는 겁니다. 7패라고 하면 1kg에 2,000마리가 되는 겁니다. 즉 새끼, 콩알보다도 작은 새끼를 1kg에 2,000마리를 넣는데 어느 시기에 넣냐면 썰어질 작업에서 규평 작업이 끝난 다음에 넣을 겁니다. 아니면 이양하고 나서 바로 넣어버리면 잡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렁이 피해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실질적으로 다시 보식할 수 없고 규평 작업이 안 된 데는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중패, 대패를 넣어버리면 논에서 활동을 안 하고 다 붙어버립니다. 종족 보존을 내서 생식적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풀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깊은 곳에 있는 벼를 싹 먹어버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7패를 1kg당 300 내지 350마리가 되는 중패를 넣는 것이 아니라 1kg당 2,000마리가 되는 7패라는 새끼를 넣게 되거든요. 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잡초를 완벽하게 이게 7패를 넣게 된다고 치면 어린묘를 재배를 한다 해도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7패를 넣어주는 것이 좋은데 우렁이를 넣을 때 과거에는 논에 들어갔을 때 뿌렸습니다. 논에 들어가서 뿌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렁이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하나 뜨거운 때 온반에서 주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렁이는 딱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기에 논의 앞과 뒤에다만 살포시 부어주는 거예요. 앞에 반 부어주고 뒤에 반 부어주면 논에 물이 있으면 얘네들이 물 위에 딱 떠요. 떠서 촥 물 뒤로 가요. 그걸 갖다가 던지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살포시 앞과 뒤에 두 군데만 부어버리면 얘네들이 활동을 하는데 저걸 부었을 때 30분 이내에 70 내지 80%가 움직여서 확산이 돼야 건강한 우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것이 확산이 안 돼버리면 우렁이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피가 방제가 안 된 것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렁이를 넣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잡초가 바로 피입니다. 피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렁이 재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피는 출하소요 적상 온도가 60도입니다. 60도 되는 쌀이 올라오는데 일찍 우리가 한 적에는 뭐 15도씨 되면 4일 정도 쌀이 나오는데 걸리지만 늦게 이양하는 거, 특히 친환경은 좀 늦게 하잖아요. 5월 30일, 6월 달에 하게 되는데 그때는 온도가 20도가 넘어버리면 2.5일 정도면 쌀이 나오는데 그 시기보다 5 내지 7일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물 위로 다 올라와서 2억 막 이런 형태로 돼버리면 물 위로 올라오면 우렁이가 피를 먹지 않습니다. 쌀이 딱 나와서 초기에 올라왔을 때는 우렁이가 먹는데 일단 물 위로 올라와 버리면 좋아하는 잡초가 아니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행적으로 2양 5 내지 7일에 우렁이를 넣어서는 피를 방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렁이를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묘를 튼실하게 키워줘야 되는데 많은 농가들이 파종량을 많이 해요. 200g. 일반 관행재배에서는 250g씩 뿌리거든요. 한 자당. 근데 친환경재배에서 우렁이를 하기 위해서는 150g 이하를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묘가 튼튼해야 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렁이는 딱 가다가 흙이 있으면 흙 위로 안 올라가요. 물속에서만 올라요. 즉, 흙 위에는 피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물을 깊게 넣어줘야 되는데 묘가 연약하면 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피는 발할 때 온도, 수분,
보시는 바와 같이 피는 흙에 2cm, 물에 2cm 묻혀버리면 어떠한 피도 올라오지 못해요. 관행지에서도 물만 깊게 넣어줘도 피에 대해서는 방지를 받아줘요. 그래서 친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규평 작업을 잘 해줘야 되고 묘를 튼실하게 해줘요. 또 물을 깊게 넣어주고 우렁이를 어느 시기에 넣으라고요? 우렁이 어느 시기에 넣으라고 했죠? 이양하고 바로 넣든가 썰어지 끝나고 규평 작업 논을 갖다 편편하게 해놓고 바로 넣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너 이양할 때 불판이나 식불침해에서 우렁이 깨져도 죽지 않느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죽긴 죽지만 그것이 몇 개 죽진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 안 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썰어지라고 규평 작업 끝난 상태에서 넣어줘도 됩니다. 피는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20일 날 파종했을 때 피가 3여 배 소요되는 일수가 15일입니다. 근데 이양 시가 늦을수록 피의 생장 속도가 빠릅니다. 만약에 6월 10일 날 이양했다 보시면 피의 3여 배 도달하는 일수가 11일입니다. 제초제를 줄 적에도 늦게 이양하신 분들이 피를 못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피가 생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늦게 이양하신 분들은 제초제를 일찍 줘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또 친환경 재배에서 우렁이를 넣을 때 지금처럼 5 내지 7 이양하고 넣어서는 피가 가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문제점입니다. 농가에서 파종량을 많이 하거든요. 200에서 250g 하는데 왜 파종량을 많이 할까요? 그 원인은 결주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파종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한 판 상자에 130g을 뿌리잖아 하지만 저는 150g 이상을 뿌리지 말라고 하는데 250g까지 뿌려요. 자, 파종량을 많이 하면 수량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파종량을 많이 하면 일단은 문제점이 뭐냐면요. 벼가 밀가가 되어버리니까 이양을 하고 나면 물에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깊게 넣어줘야 되는데 물어이가 활동할 수 있게 물을 깊게 넣어줘야 되는데 물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연약해서 물에 축축 들어져갖고 잠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깊은 곳에서는 흙이 노출되는 곳에서는 우렁이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잡초방지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보십시오. 이렇게 축축 늘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적게 끓인 데서는 묘가 틈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끼씨를 10개를 심는 거하고 한 4개를 심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여기 10분 앉은 분한테 음료수를 넉 잔을 놓고 한 잔씩 드십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좀 아까 물 마시고 왔어. 나 안 먹어. 드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4분 앉으신 분한테 음료수 넉 잔 놓고 드세요 하면 한 잔씩 딱 먹거든요. 자, 덕후기를 4개를 심어놓고 비료를 내야 할 떠도면 얘네들이 하나씩 먹는데 벼를 10개 이상을 심어놓고 비료 내야 할 떡풀이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싸웁니다. 사람처럼 양보가 없이 서로 먼저 먹으려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양분을 흡수해서 뿌리를 내리고 새끼를 쳐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요. 키를 주고 나가. 양분 흡수해서. 자, 당연히 4개 심은 데에 비료 내야 주면 하나씩 먹지만 10개 심은 데에 비료 내야 주면 비료 모자라면 비료를 더 줘야 됩니다. 또 벼가 연약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병의 주, 입지문이 많은 병, 연구병이라는 것이 또 발생이 많이 돼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벼를 여기 이렇게 하나씩 심었고 요것이 3개 심은 거고 요거 이제 10개를 이제 심은 거예요. 벼는 원대에서 달리는 것보다
새끼 치는 것이 벼갈수가 더 많아요. 원대에서 한 80개 정도 달리는데 포기수를 많이 잡아버리면 이 사기의 길이가 짧아져요. 만약에 20개의 별을 이양을 했으면 20개의 이 사기 올라오지만 거기서 달리는 벼알들은 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새끼 친 것은 80개, 100개 이게 늘어나는 거죠. 즉 포기수를 적게 해줘야 비료도 적게 주고 우렁이를 투입했을 때 잡초 방지 효과도 있고 수량도 많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포기수를 많이 잡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많은 그 강의 들으시는 분이 한 사람은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량을 150g 이하로 뿌려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양을 딱 해놓고 보면 영모는 자기 밭처럼 새파랗네요. 근데 이제 제가 150g 이하 뿌리라고 130g 뿌리라고 한 농가는 듬성 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마음이 짠하거든. 아씨 괜히 말고 그런다. 아씨. 가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철수 어떻게 저기 병사 오래 저기 태망했네. 저기 뭐야 저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수도로 하면 이제 집에 이제 딱 가면은 사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말이야 옷자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올해 병원사 다 망치고 동네 사람한테 그 소리 듣고 뭐 하는 거냐고. 시끄러! 딱 하면 이제 막걸리 하나 탁 먹고 누우면 천장에 뻥뻥뻥뻥 결주가 한 달이. 근데 실제로 많은 농가들이 나는 꼭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90% 이상을 못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가져요. 자, 벼포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몇 개 심은 것 같습니까? 5개 심었겠습니까? 10개 심었겠습니까? 하나씩 심은 벼는 하나씩 심어야 3개 친 것이 수량이 많이 달립니다. 벼는 싹이 먼저 나올까요? 뿌리가 먼저 나올까요? 뿌리! 손 들어주십시오. 싹!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게 맞고 거기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벼는 싹이 먼저냐 뿌리가 먼저 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작물들은 발화를 할 때 온도, 수분, 산소,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벼를 침종을 시켜서 산소가 부족이 하면 싹이 문제야. 산소가 부족. 그 싹은 딱 끊어지면 생명이 끝나는 거지만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시켜주면 뿌리가 문제야. 뿌리는 끊어져도 또 올라와. 그래서 지금은 벼씨를 갖다가 발화시킬 때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기포가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걸 공급을 하기 때문에 먼저 뿌리가 나오고 싹이 이렇게 같이 나중에 뒤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벼는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먼저 올라온다? 싹이 먼저. 산소가 충분하면 뿌리가 먼저 올라옵니다. 자,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원종장에 있을 때 가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파종량을 이제 줄였는데 지금 이제 농가들은 마지기당 벼종자를 5kg를 준비합니다. 300평당 7kg를 준비하는데 원종장에서는 300평당 종자가 4kg. 근데 4kg 오는데 제가 영수증을 시켰거든요. 영수증을 시키니까 그 전에 기상이 불량했었어요. 25%가 뜹니다. 자, 4kg에서 25% 뜨면 몇 킬로 남습니까? 3kg 남았어요. 3kg 가지고 파종해라. 300평용 지금 나중에 이해 못합니다. 내가 친구들 해라 해서 요게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것은 80g 남지 뿌리는 항상 이걸 딱 해놓으니까 그 옆에 농가가 딱 와서 그러더니 허허 원종자 심어놓은 거 개다리 안 나네. 딱 하던 분이 가을에 요 포장입니다. 딱 와서 그래 어라? 이거 보면은 개가 안
이거보다 더 좋네. 이게 뭐냐면 병 보상이 되거든요. 보상이 돼서 새끼를 다 보상이 되는데 농가들은 그걸 못 참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병은 적기 심해. 특히 친환경제는 가장 중요한 게 모짜리 농사가 절반의 농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농가 가면 꼭 농가들한테 파종량을 적게 하고 또 이양 시기를 일찍 하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문제가 뭐냐면 A, B, C 불합이 있으면 A 불합 같은 경우에 야 철순에 침투를 했대야. 어? 그리고 빨리 침투하자고 해서 A 불합을 다 침투를 한 번에 싹 해버려요. 한 사람이 누가 먼저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 불합을 일찍 해버려요. 근데 일찍 하면 잡초 발생이 많고 보온에 들을 때 시간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농가들이 아직도 일찍 침투합니다. 제가 원농장 딱 발령받아서 한 게 뭐냐면 모짜리 기간은 15일 뒤로 늦춰버려요. 아까 파종량도 이렇게 했지만 모짜리 기간을 딱 뒤로 늦추니까 전화가 옵니다. 띠리리 전화. 여보세요? 아 거기 원농장이죠? 예 그런데요. 아 왜 원농장 모짜리 안 합니까? 아니 무슨 소리죠? 아니 원농장이 모짜리 해야 돼요.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농가들이 원종장 언제 모짜리 하나 주시하는 거예요. 하다가 원종장 모짜리 했네 이거 하자 하고 따라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자마자 15월 들이 늦췄던 이제 농민들이 왜 하네 왜 하네 나중에 막 승진판 전화라고. 근데 일찍 할수록 수량은 떨어지고 쌀알의 품질도 떨어집니다. 특히 친환경 하시는 농가들은 5월 말이나 이쪽 호남 지역에서는 6월 달에 이하를 해줘야 수량도 많고 방향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수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심어줘야지 본수가 많다고 해서 수량이 더 많은 게 아닙니다. 본수가 많을수록 수량이 떨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공포트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공포트인데 실제 다공포트를 하시는 농가들 친환경 농가에서는 이 포트를 해야 돼요. 구멍이 448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 벽시가 두알, 세알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것도 제가 실험을 해가지고 연모가를 시켰거든요. 이것을 이양하고 나면 이틀이면 벌써 뿌리가 내려버립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는 방식은 작은 기라고 해서 몇 뿌리가 내리는 기간이 5 내지 7일 걸리는데 이건 바로 뿌리가 돼요. 친환경 재배는 이런 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저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농가들이 쓰는 3파 3자의 3파 2항구에 파종기만 갖고 있거든요. 이 3파 3자에 고리 20줄이 생깁니다. 줄뿌림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60g에서 110g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110g이나 90g을 뿌려도 결줄이 없어요. 뭐가 튼실하고 또 수량을 볶아갖고 수량이 더 많습니다. 보시면 토트노보다 성료가 수량이 더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친환경 제가 전국 강의를 하는데 이런 쪽에 얘기를 많이 해서 올해 제가 저쪽 강원도 제천 쪽에 갔을 때는 이 파종기를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그렇게 앞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친환경 재배를 할 때 아까 파종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또 그다음에는 잡초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제를 뿌리지 않았을 때 수량 감소율이 10% 미만이지만 제초제를 뿌리지 않았을 때 수량 감소율은 큽니다. 보통 이양제에서 25%에서 35% 정도가 되고 직화제에서는 70%에서 100% 정도의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양 시기별로 이양을 5월 상순과 하순하고 잡초 발생량을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잡초 발생량이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반대 6월달 쪽으로 넘어가면 잡초 발생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양 시기를 이렇게 해야 잡초 발생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셨어요? 기억이 없죠?
그게 올반계가 돼서 논에서 1년생은 피가 문제가 되고 단년생에서는 올반계가 문제가 돼요. 빨간 것은 오래 나온 거고 검은한 것은 하라고 살리냐 보시면 돼요. 이것이 발생되면 논이 이렇게 돼요. 나중에 벼 수확도 못하지만 콤바인 들어가면 벼가 써가지고 벼 없잖아요. 콤바인 작업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올반계를 제초제로 잡을 수 없어요. 왜 잡을 수 없냐면 올반계는 5개 내지 7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뭐 3개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것이 한 번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정화 무쇠성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가 먼저 딱 올라와 죽으면 봄이 되게 올라와요. 한 번에 여기 딱 올라와서 제초제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만 올라와 죽으면 봄이 되게 올라오고 봄이 되게 올라올 때 제가 시험해보면 제초제로 보통 2개, 3개를 못 죽이고 이 올반기의 추가소요 적산 농도를 보면 P가 60도가 되잖아요. 요건 411도, 400도가 넘습니다. 또 토양 3cm에서 30cm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초제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십시오. 올반기가 3cm. 그래서 올반기가 과연 이제 몇 cm로 올라온가 제가 시험도 해봤었는데 버플, 이 버플도 여러분 생소하죠? 처음 보죠? 이 버플도 단연생 잡초로서 단연생 잡초는 괴경이나 인경으로 번식이 되고 1년생은 존재로 번식이 되는데 이 버플은 종자로 번식이 되고 괴경으로 번식이 돼요. 그래서 논에 발생이 되면 저걸 방지할 수 없는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을에 벼 수확이 끝난 다음에 논을 갈아엎는 겁니다. 논을 갈아엎을 때 15cm 이상 갈아엎어야 돼요. 원판쟁기 말고 최근에는 이랑쟁기가 나왔는데 20cm를 갈아엎어요. 20cm를 갈아엎으면 마이너스 10도 되면 얘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봄에 4월 달에 굉장히 산불 일어나고 건조하잖아요. 4월 달에 마른 노타를 한 번 더 치면 돼요. 마른 노타를 치면 얘네들이 죽어. 그래서 나중에 논에다가 물을 딱 집어넣으면 올방울의 개격이 죽어서 다 흡니다.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촥 몰려버리는데 가만히 몇 가만 해요. 그래서 단연생 잡초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려 죽이고 얼려 죽이고 가을에 추경과 봄에 추경을 치면 거의 완벽합니다. 또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치면 우렁이를 집어넣으면 우렁이가 가장 좋아하는 잡초가 올방울입니다. 올방울이가 우리도 딱 올라왔다 하더라도 우렁이가 물하고 맞닿은 지면을 갈겨가지고 쓰러뜨려 놓고 먹고 그래서 제초제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방울이가 이제 올라오건 뭐 하건 우렁이가 갈라붙어갖고 딱 잘라서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끼 우렁이 이것은 킬로그램당 2,000마리가 되는 거고 중패 같은 경우에는 뭐 300마리 정도 이 정도 되는 것들을 지금 넣고 있는데 지금 이 우렁이 가격이 시중마다 다 틀려요. 또 치패라고 해서 파는 것들을 직접 조사해보면 치패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면 1kg에 1,200마리밖에 안 돼요. 1,200마리가 나오면 유패, 치패, 유패, 중패, 대패 되는데 유패 정도 단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치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1,200마리밖에 안 된다고 치면 우렁이를 1kg 넣는 게 아니라 1.5kg 정도를 더 넣어줘야만 돼요. 그래서 아이가 1kg 2,000마리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은 우리가 중패 같은 경우에 가격이 1kg에 5,000원에서 7,000원을 받거든요. 근데 치패는 17,500원에서 22,000원 받아요. 야,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실 텐데 치패는 1kg만 넣으면 되잖아요. 22,500원만 넣으면 돼요. 근데 중패 같은 경우는 뭐 7,000원짜리 5, 6kg 가격이 비싸잖아요.
우렁이는 치패를 넣는 것이 가격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고 잡초 방지 효과도 뚜렷하면서 벼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패는 콩알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아 쪽에 강의를 하고 그 이듬해에 가서 봤는데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우렁이가 먹는 게 피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일찍 집어넣으면 피를 잘 먹습니다. 근데 피가 물로 올라오면 안 먹어요. 그래서 우렁이가 먹는 잡초가 피, 물갈개비, 유기개풀, 알가몽산이 잘 먹습니다. 근데 못 먹는 잡초 있어요. 어떤 잡초냐? 물방개는 엽기, 물질병이, 종부초꽃, 매작이, 자기감. 요거 물방개가 먹죠. 이것은 우렁이가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겼을 때, 한두 개 생겼을 때 걷어내줘야 돼요. 만약에 걷어내지 않아버리면 그 이듬해에 문제가 되고 또 논에 나오는 잡초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톱니 나자스만 이게 둥봉이나 호수 이런 쪽에 있던 건데 바닥에 인간처럼 쫙 깔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제초제로 죽이는 관행제비 약제도 제가 이제 등록을 시켰었는데 친환경제에서는 우렁이를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는 제초제 중 포장이고 여기는 우렁이 중 포장인데 우렁이 중 포장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우렁이를 넣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뿐만 아니라 톱니 나자스만도 방지가 가능한데 우렁이가 못 먹는 이런 것들은 걷어내줘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올해도 농가를 가보니까 풀밭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물이 없어서 피밭이 된 경우도 있지만 아까 우렁이가 먹지 않는 잡초들을 초기에 제거하지 않고 그냥 재배를 계속 해버리니까 나중에 완전히 무좀이 됐거든요. 제가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렁이가 못 먹는 잡초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나가 그 이듬해에 몇백 개, 몇천 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이제 넣어서 잡초 방제를 안 했을 경우는 중경제초를 하면 돼요. 중경제초를 하게 되면 2양하고 10일에서 30일 사이에 2번 정도 하면 잡초 방제 효과가 9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농가들한테 권장을 하고 우렁이가 죽는다는 얘기를 농가들이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친환경 재배로는 녹비작물을 재배하잖아요. 녹비작물을 재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아엎고 벼를 양하는데 녹비작물이 부숙이 돼야 돼요. 부숙이 돼야 되는데 부숙을 완전히 안 시키고 이양을 해버리면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렁이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우렁이를 넣었는데 우렁이가 하나도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가스가 발생이 돼버리면 우렁이들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머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우렁이 심었는데 하나도 없네. 어떻게 된 거예요? 땅속에 머리가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초나 벌집이나 또 이제 녹비작물 재배할 때는 반드시 부숙을 시킨 다음에 먹여야 됩니다. 또 이양 시기별로 5월 26일과 6월 5일 치패 줄패 대패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때 치패에서 효과가 좋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패자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치패를 생각해 주십시오. 치패? 저기 잡초 못 먹습니다. 치패는 해봤자 잡초 방지 안 됩니다. 딱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치패를 키워서 파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큰 것을 넣는 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뭘 돈을 많이 벌게요? 치패를 하면 조그마한 것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종패자 입장에서는 종패자 입장에서는 그걸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실험을 시켜가지고 도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정책 제안. 집회를 봉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라. 도청에다 지금 건의를 해서 이제 충남 쪽에서는 그것이 되는데,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집회를 넣는 거에서 지금 보시는 거 지금 피 보십시오. 중폐, 대폐 쪽으로 가서 피 방지가 떨어졌죠. 그래서 일찍 집회를 넣는 것이 잡초 방지에 효과도 좋고 쌀 수량도 많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쌀 수량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렁이를 투입할 때 물 관리가 중요한데 내 눈에는 너무 잡초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노타리를 한 번 더 치는 것도 제초기에 한 번 초기제초 주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잡초 발생이 많은 농가들은 노타리를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을 치면 잡초 발생이 확실히 줄어요. 그 다음에 논에 물을 깊게 넣어서 크게 노출되지 않게 또 집회를 넣는 것을 여러분들이 권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때 우렁이가 집단 폐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갖다가 제기했었는데 이때 제가 중국에 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기분이 기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우렁이가 저 안에 참씨벌레라는 것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참씨벌레에 의해서 우렁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씨벌레에서 우렁이가 죽은 게 아니라 우렁이가 죽어갈 때 거의 숨이 까딱까딱 할 때 참씨벌레가 달라붙은 거거든요. 근데 농가들은 참씨벌레가 우렁이 죽였다 그래갖고 실험을 제가 했었지만 저희도 했고 농촌진흥청하고 수산과학원 쪽에 했었어요. 그 해의 기상을 보십시오. 6월 달에도 온도가 10도 이하, 7도, 9도 이렇잖아요. 우렁이는 원산지가 열대지방입니다. 열대지방에서 우리나라에서 족배장에서 따뜻한 곳에서 먹을 거 충분히 줬다가 논에 갑자기 딱 들어가 추니까 스트레스 받고 죽어버리고 추워요. 이 해에 온도 자체가 6월달에도 10도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 죽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폐가 굉장히 껍질이 연합니다. 깨지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렁이가 폐각이 운반할 때도 잘 운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고 온도가 낮고 폐각이 깨져서 죽은 이런 것들이 된다. 우렁이를 한낮 뜨거운 때가 아닌 넘어가는 그 시기에 맞춰야 됩니다. 왕우렁이 활력적인 우렁이를 이제 투입을 시켰잖아요. 우렁이가 이렇게 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우렁이가 잡초를 싹 먹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렁이를 걷어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렁이를 걷어내지 않아버리면 우렁이가 전남 지역에서는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특히 해남 지역에서는 월동을 해가지고 직화재 배도를 싹 갉아먹고 제주도 지역에서는 민항지 쪽에 재배에 피해를 막대하게 주고 있고 지금 매스컴에 간간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때는 우렁이가 위에 뭐 생물이라고 이게 매스컴에 크게 돼서 기자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렁이를 위에 해충이라고 해서 친환경 재배 우렁이를 사용하게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 친환경 끝난다.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재배에서 왕우렁이라는 것이 거의 90% 이상 거의 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우렁이를 물리면 친환경 재배 딴 거 이걸 대체할 수 방법은 없어요. 그거 낼 때도 사람들이 일일이 그렇게 안 걷어내고 기계가 다른 우렁이를 걷어낼 때 물을 갖다가 서서히 뺍니다. 물을 서서히 빼면 우렁이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깊은 곳으로 모여요. 깊은 곳으로. 그래서 수로 쪽이 깊잖아요. 그쪽으로 촥 물을 딱 갑자기 빼버리면 땅속으로 들어가버립니다. 근데 중간 단수를 할 때 그 시기에 물을 빼도 10회들은 11일까지도 물이 없는 바닥이 짝짝 갈라지는 그 상태에서도 90% 이상이 살아있어요. 98%가.
중폐 같은 경우도 한 9일 정도까지는 뭐 90% 이상 했거든요. 중간 낙수 기간에는 물 딱 빼가지고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을 주면 올라오지만 논에 있어서 가을에 수확하기 전이라든가 잡초 쪽에 문제가 없다 치면 물을 서서히 조금씩 빼면 기본으로 쭉 물을. 그래서 그걸 걷어내는 걸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돈이 나오니까. 아니면 스티로폼에다가 배춧잎을 이렇게 해서 놔두면 거기에 달라붙는 방법도 있고 또 약을 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월동 쪽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책 쓴 거에도 보면은 공장지대 이쪽에 호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 속에서 월동입니다. 밑에는 호수 같은데 깊은 데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월동입니다. 그때서 반드시 물오기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물막이 반 저것은 이제 토양을 한 7포크닝으로 7cm 정도 하고 비닐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비닐로 해버리면 물이 빠지지 않고 또 웅어나 막 이런 것들이 구멍 뚫잖아요. 그것도 안 뚫어져가지고 자초감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충남에서는 저걸 하면은 도움을 줘요. 저게 1박사 1문제라고 해서 저희 실험을 농가와 같이 해서 저희 지원사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릉의 공급 정책을 도청에다가 제안해가지고 충남에서 7, 8 공급받은 3개를 개조했습니다. 중간 낙수 쪽에 관련된 것이 벼는 있잖아요. 벼를 재배할 때 일생을 통해서 물이 꼭 필요한 장이잖아요. 물은 딱 그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냐면 사람으로 치면 임신할 때 배가 볼록볼록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시기가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출수 15일 전이고 또 벼를 이양하고 나서 5 내지 7일 착근기 요 시기 때가 물이 필요하지 나머지 시기에는 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 낙수를 언제 해야 되느냐 농촌진흥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출수 40일 전, 이양 후 50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농가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벼는 이삭이 확보될 수 있는 것, 유효분열 종식이라고 해서 이삭이 확보되는 것은 이양하고 30일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의 상태를 봐서 논에서 벼 뿌리가 적으면 조금 더 크게 30일 내지 35일을 얻지 마십시오. 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벼 뿌리가 많이 벌어야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7월 상순에 가서 벼 뿌리를 세보면 30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벼는 올라오는 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한 포기에 평균 15개에서 17개를 넘지 않았습니다. 즉 무효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농가는 6월 24일날 찍었는데 5월 15일 날 이양을 해서 이양 40일 됐어요. 자, 바닥 꽉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중간 낙수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이걸 지난 겁니다. 빨리 하십시오. 근데 같은 포장 옆에 똑같은 품종을 같이 실험하느라 같이 심었습니다. 요건 이양 후 30일입니다. 요건 40일 됐고 요건 30일 됐는데 이 30일 된 것도 빨리 하십시오. 그랬어요. 30일 된 것도 중간 낙수를 해야 합니다. 단, 이 사진을 보면 아까 같은 벼 심은 거 하고 가운데에 다른 품종을 또 심었어요. 미호배라는 걸 심었는데 미호배는 뿌기가 좀 됐기 때문에 좀 5일 정도 더 둬서 35일을 둘 수 있지만 웬만한 품종들은 30일 되면 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올 같은 경우에 농가들이 중간 낙수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처럼 딱 겹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오는 게 8월 달에 중간 낙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8월 달에 중간 낙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벼는 출수하기 30 내지 32일 되면은요, 유수분화 발육기라고 해서 더 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출수 30일 전에. 벼가 8월 15일 날 출수가 된다고 치면 7월 15일에 벌써 유수분화 되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 시기 때는 일단 논에 물을 넣어서 간단 관계라고 해서 물을 딱 넣었다가 물이 잦아들면 다시 한 번 넣어주고 말리면 넣어주고 이렇게 했다가 출수 10월 전부터는 물을 반땅 넣어줘야 되는데 8월 달에 중간 낙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벼알이 없어져 버립니다. 많은 농가들이 중간 낙수를 못 해버리니까 8월 달에 나요. 근데 그 관행을 아직도 농가들이 못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가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저는 전문 강의는 다르지만 반드시 30일에서 35일 사이에 중간 낙수 하십시오. 그래서 중간 낙수는 며칠 해야 되느냐, 내년의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사실닭 같은 경우는 5일 해도 되고, 또 쑥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는 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그래서 바닥이 쫙쫙 갈라질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도복이 돼버리면 수단 낙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낙수를 농민들이 꼭 합니다. 농민들이 다른 것은 안 해도 중간 낙수를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 낙수를 제대로 안 하면 도복이에요. 그래서 중간 낙수를 꼭 합니다. 벼의 마디는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5마디라고 하는데 마디가 20개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5개고 땅속에 미분화된 것이 15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걸음을 일찍 출수 30일 이전에 주게 되면 벼알수가 많아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삭걸음을 30일 전에 주게 되면 벼알수가 많아지고 24일에 주게 되면 3절간이 길어져요. 벼는 3절간, 4절간이 길어져 버리는 도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삭걸음을 주는 걸 출수 25일 전에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의 상태를 봐서 도복에 약한 품종들은 15일 전에 주라. 지금과 같이 출수 15일 전에 주게 되면 1절간이 길어져 버리는데 1절간은 도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도복에 강한 품종들은 출수 25일이나 30일 전에도 줄 수가 있어요. 도복에 약한 품종들은 출수 15일 전에 줘야 도복이 안 됩니다. 도복이 출수 30일 전에 주게 되면 벼알수가 많아지지만 15일 전에 주게 되면 등수 비율하고 처리 중이라고 해서 쌀알의 무게가 증가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별 이삭걸음 주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는데, 자, 출수 25일과 15일 전에 주는 것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가 다른 사람들 한번 봤었는데, 어떤 연구자들은 15일이 좋고 어떤 연구자들은 25일이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적에는 도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맞춰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도복경감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도복경감제를 주고 있는데 도복경감제의 단점이라고 하면 도복경감제를 주게 되면 벼 키가 작아지는 반면에 이삭의 길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서 수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농가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복경감제를 주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후기 관리나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자료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책자를 보시면 병해충 방지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약재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친환경 재배뿐만 아니라 일반 다행재배에서도 약재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농가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명함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역시 앞에 앉은 분들이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 앞에 앉으니까 앞에 앉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커피를 마실 때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마시겠다고 하다가 금방 또 차가워졌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 멀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적은 시기지만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도전하고 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나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내가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현장에서 업무를 보신다 하더라도 좀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모습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